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함께 이전 검찰 수사에서의 문제점 다시 짚겠고 또 과거 사위 재조사 전망을 통해서 이번 사건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모르쇠 전략을 펼쳤던 한국체대 전명규 교수가 폭행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며 회유하려 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평론가와 쇄신 방안 등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사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밴드 FT 아일랜드 리더였던 최종훈 씨는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서 시작된 KT 채용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홍문종 의원에 대한 폭로까지 나오면서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3 보궐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남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 등 단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커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한체대 전명규 교수가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 격리 통보도 무시한 사실이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전 교수는 아울러 대학 빙상장과 수영장을 사설 강습팀이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장기간 이용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도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울 등 중부지방에 영하권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4.3 보궐선거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 또 통영 고성 등 단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에 전초전인 성격이 있는 만큼 여야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새벽부터 이 경남 창원이 떠들썩했다고 하던데 많이들 내려갔나 봐요? 네, 오늘 오전엔 국회가 썰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각 당 지도부가 창원으로 총 출동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느긋한 표정입니다. 지난달 올해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창원에서 열면서 일자리 확대 등 정책을 약속했죠. 일찌감치 당근을 안겼는데 막상 선거운동 첫날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권민호 후보를 내세웠지만 법여권 단일화가 승부를 가릴 것으로 보고 정의당과 물밑 협상에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강조하는데 실제 이해찬 대표는 오늘 경기도 안산의 스마트허브 전망대에서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논의하는 등 평상시처럼 집권 여당의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배정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네, 강기윤 후보를 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망을 심판하자 이런 모토로 지도부는 물론 원외인 오세훈 전 시장과 김태호 전 지사까지 동원해 성대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창원에 5평짜리 원룸을 얻어 오늘부터 상주하기로 했는데 창원 성산에서 이기면 진보의 아성을 무너뜨렸다는 평가와 함께 황교안 체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원 경제 폭망의 주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정권의 엉터리 경제 정책, 실패한 좌파 사회주의 경제 실험이 우리 창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이재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달째 창원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역시 오늘부터 상주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영국 후보를 낸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 수성을 목표로 이정미 대표를 선봉으로 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 7명입니다. 네, 총출동 또 올인 이런 상황 먼저 보셨는데, 자 그런데 이 창원 성산 유세가 치열하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박빙 판세 때문일까요? 네, 경남 창원 성산은 후보들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의 접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법여권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이라 누구도 선뜻 낙승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로 진보 정치 1번지라는 별명이 있긴 하지만 진보 단일화 협상이 깨졌던 19대 총선 때는 보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반면 이군현 의원의 지역구였던 통영, 고성은 보수 텃밭이라 한국당이 내심 자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점식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최근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지역 경제 부흥을 내걸고 반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 2곳만 치러지는 미니 선거지만 내년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부산 경남 이른바 PK 민심을 미리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습니다. 앞으로 2주간 PK 지역이 들썩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국회에서 조은지 기자가 전한 대로 이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는 4.3 보궐선거의 의미와 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성원 앵커, 네. 일단 초미니 선거 이렇게 좀 규정이 되어 있던데 보궐선거 뜻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네, 보궐선거는 국회의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4.3 보궐선거는 2석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상당한데요. 일단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이후 첫 선거인 만큼 지역 민심의 향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 4월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선거 판세의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치권 모두 전국 주도권을 놓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일단 고 노회찬 의혹의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 성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많은 산업도시로 진보 성향 유권자가 다수인 지역입니다. 때문에 노회찬 의원의 뒤를 잇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창원 선상 지역구 의원 출신 한국당 강기훈 후보의 2강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 거제시장 출신인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노회찬 의원과 단일화 경험이 있는 민중당 손석형 의원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 2강 2중 구도 속에 단일화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남 통영 고성 지역입니다. 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곳인데요. 대체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한국당 정점식 후보는 이른바 황교안 키즈로 불립니다. 황교안 대표 밑에서 공안검사를 지낸 황 대표의 측근입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데다 측근을 후보로 내세웠기 때문에 승부처로 판단되는 곳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가 나섰는데요. 언론개혁 운동을 했던 개혁적 진보 인사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경남 통영 고성 지역에서는 진보와 보수 간 이념 충돌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정준영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법원에 들어온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 씨는 자필로 쓴 입장문을 읽으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지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정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2016년 정 씨가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 A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정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정준영 씨의 변호인도 휴대전화가 망가져 복구할 수 없다며 허위로 꾸민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FT 아일랜드의 리더였던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뇌물로 덮으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실제 돈이 건네지진 않았지만 제안한 것만으로도 불법이어서 입건됐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훈 씨는 지난 2016년 2월 21일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돈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덮으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입건됐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경찰관의 거부로 실제 돈이 건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의 또 다른 유명 클럽 아레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입니다.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인물은 강남 일대 유흥업계 큰손인 강모 씨입니다. 소유 관계가 불명확해 수사 초기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바지 사장들로부터 강 씨가 실소유주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162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강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강 씨 소유의 다른 업소들의 탈세 정황이나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로비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가수 승리가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의 불법 영업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후 승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6년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낸다는 점을 근거로 탈세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 기간이 5월 말까지로 2달 연장이 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소환에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은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조사단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풀어야 될 의혹은 쌓여 있습니다. 먼저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몸담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여기랑은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랑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근에도 건물 옥상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이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모습을 감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운전 한 달은 안 됐고 그 옥상에 주와 담배를 피로가 자주 올라와요.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는 등 김 전 차관은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재수사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도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으로 2달을 추가로 확보한 진상조사단은 우선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이후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누락된 경위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당시 검경 수사 라인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접대 리스트 확인 작업도 필요합니다. 김 전 차관 외에 정부 고위 간부, 전현직 군 장성까지 윤 씨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칫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건설업자와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우리 사회 주요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유착관계가 이 사건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는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사 외압 등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 지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7%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0일 전국 유권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한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은 24.7%로 집계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전 차관과 고 장자연 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학의 사건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4번이나 기각이 되는 등 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이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재수사 의지를 밝힌 성접대 의혹 사건. 일단은 검찰이 다시 공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호 기자, 자 먼저 예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어땠는지, 한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 수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인데요. 네. 처음 수사는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인물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건데요. 네, 이 당시 사건을 보면은 경찰이 수사해서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 강간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은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인데 역시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네, 무혐의 또 무혐의. 그럼 무혐의가 나온 근거가 뭐였는지도 짚어봐야 할 텐데 먼저 2013년 당시 수사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당시 수사를 맡은 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입니다. 네. 수사팀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왜 무혐의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시점과 동영상이 관련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성폭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시점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인데 관련해서 물적 증거는 없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 설명입니다. 문제의 영상은 언제 찍힌 건지 또 상대 여성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의심을 했지만 처벌할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사, 2014년 당시 수사인데 이때는 또 피해자란 여성이 직접 고소까지 했는데 이때는 왜 무혐의였던 거죠? 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이때도 중앙지검 강력부, 물론 수사팀은 바뀌었는데요. 네. 같은 부서에서 맡았는데 윤 씨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상습적으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받았다는 게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범행 시점을 여러 차례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번복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 등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본 무혐의에 대한 근거들을 좀 두 번의 수사에 걸쳐서 한번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당시 수사 과정을 놓고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이 보신 것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따지듯이 엄격하게 봤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수사 때는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의 진실 공방도 격해지고 있는데요.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경찰은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등을 잇따라 기각하고 출국 금지도 두 차례 반려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은 애초에 경찰이 보내온 증거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보강 수사나
문제가 없는 수사였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언론 입장에선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일단 경찰은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은 경찰의 또 부실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또 여기에 대한 여론도 앞서 67%가 지시를 잘한 것이다 이런 응답이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부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법무부도 진상조사 기간을 최근 2달 늘렸는데요. 당시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고 판단한다면 조사단이 김 전 차관 사건과 수사 라인에 대해 수사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조사 기간은 2달 남았지만 수사 권고는 결과를 내기 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의 경우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서 수사할 수 있고요. 과거 수사팀의 부실 수사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혐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공직자 등이 연루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간이 2달 정도 남아있지만 그 안에라도 어떤 수사 권고를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그 2달 기간을 채우고 나서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자 그렇다면 그 수사 권고를 한다고 하면 그 수사를 누가 맡을 것인가도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은 어떤 내용으로 수사 권고가 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따라서 검찰도 수사 방식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히고요. 네, 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고려해서 특임검사 내지는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맡기는 거라서 김 전 차관 사건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또 특별검사의 경우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또 신속한 수사와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YTN에 출연해서 일단 진상조사 보고를 지켜본 뒤 어떤 수사 방식이 효과적인지 특임검사를 비롯해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 내용 중에서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들으셨는데요. 네. 또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검찰에 맡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정부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이 꼽히고 있는데요. 국민 신뢰 회복과 명운이 걸린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저도 앞서 박상기 장관이 그 더 뉴스에 나왔을 때 지켜봤는데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히겠다고 한 만큼 법무부 장관이 재조사 결과 또 이로 인해 앞으로의 수사 권고 내용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조팀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서 시작이 된 KT 채용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홍문종 의원에 대한 폭로까지 나오면서 수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입니다. 지난 2011년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겁니다. KT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서류 전형 합격 명단에 김 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떤 물품을 압수하셨나요? 당시 인사 업무를 맡았던 KT 전 임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최근 구속됐습니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KT에 근무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법무팀에 배치돼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검사장을 그만둔 뒤 법무법인에서 고문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또 2015년 홍문종 의원이 KT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직 보좌관들과 지인 등 4명이 직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폭로까지 제기됐습니다. 경영을 하든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든 간에 그 필요했던 부분에서 홍문종 의원 측에다가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갖고 지금. 당사자들은 비리는 없었다며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원내대표와 연관된 사건,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채용 비리는 없었는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KT의 채용 비리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채용 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본다며 원내대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정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제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서 더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바른미래당의 마지막 안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약속이 잡히지 않았지만 곧 민주당 측과 만나봐야 할 것 같다며 왜 이번 안이 나온 것인지 설명하고 수용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윤소화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것을 두고 정의당은 언제까지 배부른 돼지 노릇이나 하겠느냐며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윤소화 원내대표가 팩트로 뼈를 때리기니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한국당을 완패 집단 정도로나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가 연설 대부분을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권이 아니라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비판하는 데 사용했다며 스스로 민주당 이중대임을 자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일 청산에 나선 반민투기 활동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사무실을 무단 점거한 대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서울 동장경찰서는 퇴거 불응 혐의로 연행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6명을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사당동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구하며 4시간 넘게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자신이 울산경찰청장 재임 시 공작 수사를 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낙마했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발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특검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이 편파, 공작 수사했는지 제대로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과 관련해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제중국 동포 A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양의 이 씨 부모 아파트에서 구속된 피의자 34살 김모 씨와 함께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5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당일 밤 11시 50분쯤 중국 칭다오로 출국을 했는데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 후 이 씨의 동생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피의자 김모 씨가 이 씨 동생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며 내가 잘 아는 사업가가 있으니 만나보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자신이 그 사업가인 척하며 이 씨 동생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죄책감에 이 씨 동생을 만나 모든 걸 털어놓고 사죄하려 했지만 미처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 측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보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해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련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내사 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합동 점검을 보건소와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증언을 통해 이 사장이 지난 2016년부터 10개월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2016년 저온 화상 봉합수술 뒤에 생긴 흉터 치료와 함께 눈꺼풀 처짐 수술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찾았지만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붙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51억 3,700만 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진행된 전 씨의 자택 6차 공매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 건물 2건 등 모두 6건입니다. 신혼여행 중에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정신건강 상태가 정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고등법원 재판부는 23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정신감정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환경이나 경험 때문에 현실성이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신혼여행지였던 일본 오사카 숙소에서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이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는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경북 포항입니다. 네, 먼저 오늘 오전 포항시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포항시의 입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지진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정부가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지진 때문에 인구 감소와 도시 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또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과 관광객 감소, 경제적 피해도 막대한 만큼 정부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시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해 신속히 배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열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지진 계측기를 설치해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만들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도 폐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인구 감소와 도시 브랜드 가치 하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과 트라우마 치유공원 건설도 요청했습니다. 네, 역대 두 번째 강진이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책임인 인재로 드러나자 주민들도 줄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 조사연구단의 발표로 지진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만큼 주민들은 이제 정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시민대책본부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해 두었습니다. 포항시민 1,300명이 함께하는 집단소송입니다. 오늘로 비롯해서 그 소송 인단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제 발표로 소송을 진행했을 경우 피해 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소송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의 소송 대거 참여가 어떤 소송 규모의 수조 원대가 될 것이란 전망으로 이어지던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은 의견 수준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역에서는 시민 한 사람이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이 오가는데요. 이럴 경우 포항 시민이 51만 명이기 때문에 소송 액수도 5조 원을 넘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 피해 금액이 546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은행은 포항 지진의 직간적 피해액을 합치면 3,320억 원이 넘는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상가나 원룸 임대가 막혀 지금도 경제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투자 유치가 안 돼 손실을 봤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소송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와 관련해 지난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시작됐다며 사업 초기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도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 391억 원이나 투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리하게 강행됐다며 보수 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남 탓 본색을 감추지 못한 채 현 정권의 책임을 과거 정권의 책임인 양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고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인재를 재해로 촉발시켜 재앙을 일으킨 원인은 문 정권의 안이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부쩍 늘어난 재해와 재앙조차 정략적 다툼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소인배 같은 옹졸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른바 날림먼지, 건설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드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공공주택 택지 조성공사 현장 주변 도로입니다. 공사장을 빠져나온 차량이 달리면서 날린 뿌연 먼지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흐릿하게 알아볼 정도입니다. 장난 아니다, 먼지. 차가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차량이 공사장 밖으로 나갈 땐 반드시 바퀴를 씻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 부근 도로에 먼지가 수북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거는 작동하는 거를 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고 하고.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지금 시켜보세요. 작동되나? 굴착기가 작업할 때마다 자욱하게 먼지가 솟아납니다. 하지만 물을 뿌리는 사람이나 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진 덮개로 덮여 있어야 할 토사는 곳곳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적발한 날림먼지 방치 현장인데 29곳이나 됩니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비용 절감이라던가 편의성을 이유로 그 먼지를 날리면서 공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곳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연속 발령됐을 때 적발됐습니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 날림먼지는 서울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는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로 한국과 중국이 공통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반기문 전 총장만큼 적합한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반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세먼지 관련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요청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반 전 총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선 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치권이 초당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정치 문제가 아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세먼지 문제는 보건, 에너지, 자동차 산업, 국제협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체와 사회 집단 사이에서 이해가 다양하게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서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미세먼지 문제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한마음으로 초당적, 과학적, 전문적 태도를 유지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에서 2.5%인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난 1월에 이어 연속을 해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고했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하는 보유자산 축소 규모를 5월부터 줄여서 9월엔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도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대출하게 하고 손해가 나도 은행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출 업무를 맡은 은행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부동산 담보 위주인 기존 대출 관행에도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익숙한 은행원이 영화 시나리오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콘텐츠와 기술을 담보로 대출하는 노력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최근의 성공 사례를 격려했습니다. 최근에 히트한 극한 직업도 여기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에 1월에 투자했습니다. 그거는 좀 부럽겠네. 특히 담보가 부족한 혁신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선 은행이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가 나더라도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정부의 금융기관 감독 방식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습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담보가 충분치 않아도 기계, 재고, 특허권 등을 묶어서 평가해 대출받을 수 있는 일괄 담보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또 기술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혁신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100조 원을 공급하고 주력 산업 중소기업엔 12조 5천억 원, 관광, 보건의료 등 서비스 산업엔 정책자금 60조 원을 투입합니다. 혁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융의 문은 너무 좁다고 문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금융의 혁신이 있어야 제2의 벤처붐도 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는 당부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기획 시리즈 그 두 번째 순서. 오늘은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인 새벽 배송을 짚어보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일찍 배달되는 장점 때문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정의 식탁뿐 아니라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오예림 씨는 지난해 임신하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먹고 싶은 과일만 샀는데 지금은 간편식과 함께 이유식 재료도 주문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앱으로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제품을 받아보면서 외출하는 수고도 덜었습니다. 아기와 밖에 나가서 장 보기가 좀 어려운데 손쉽게 이제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충분히 어플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우유나 녹즙이 사실상 전부였던 과거 아침 배달은 이제 많게는 5,000가지로 종류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에 이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신생기업은 물론 대기업, 홈쇼핑, 대형마트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100억 원 정도였던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천억여 원으로 3년 사이 40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새벽 배송 물류창고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분주합니다. 고객이 자정까지 제품을 주문하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주문 순서대로 신속하게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1, 2. 이곳에서 취급하는 제품 대부분이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물류창고는 항상 5, 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송할 때도 제품의 변화를 막기 위해 꾸러미에 얼음팩을 넣기도 합니다. 포장이 끝나면 곧바로 냉동 차량이 고객을 향해 출발하고 아침 7시 전후로 배송을 마무리합니다. 주문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주문건들이 특정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폐기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 포장과 일회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영업자 피해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편리한 만큼
이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를 하면 즉시 관세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상당 기간 관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o, we're not talking about removing them. We're talking about leaving them and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because we have to make sure that if we do the deal with China, that China lives by the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특정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왔다며 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남아있는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관세를 즉각 철회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이 점검할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철회할 것인지라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면서 중국이 모든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시점에 관세를 철회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다음 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번 주말 중국을 방문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패트릭 셔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0여 년간 근무해온 친정 보잉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셔너헨 대행에 대한 시민단체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비영리 공익단체는 최근 국방부 감찰관실에 9쪽 분량의 진정서를 보내 셔너헨 대행이 보잉의 전투기 F-15를 구매하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중부와 전북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9도가량 낮아 꽤 춥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9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2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내일은 구름량이 줄면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부산 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10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모레 오후에는 곳곳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 낮부터 꽃샘추위가 물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큐 2부에서 인사검증 특별취재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